자, 이제 직무 분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무 분석이란 부분은 사실 저도 처음에 직업심리학 강의하면서 아니 직무 분석 왜 심리학에 있나 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 있는 까닭은 뭐 여기서 출제하겠다고 하셨고 어디서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직무 분석이라는 건 뭐냐? 직무 분석, Job Analysis, 직무 분석이란 특정 직무의 내용을 분석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종업원의 지식, 능력, 숙련, 책임 등의 제요건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다. 이랬죠.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죠.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은 왜 하느냐부터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직무 분석은 누가 하냐? 직무 분석 전문가가 한다는 거예요. 직무 분석 전문가가 해당 직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과정이 직무 분석이에요. 그러면 직무 분석 전문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보통 종업원이라 좀 그런 거 작업자. 종업원 맞는 표현이에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직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랍니다. 그러면은 직무 분석을 갖다가 왜 하느냐? 직무 분석의 목적을, 직무 분석은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고, 직무 분석의 목적. 직무 분석의 목적을 보시면요. 한 단어로는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한 단어로 인사관리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관리 좀 늘려볼까요? 늘려보면은 인력 확보, 그 다음에 인력 평가 및 개발,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목적은 인력 보상, 그 다음에 인력 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인력 방출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인력 방출. 자, 인력 확보 측면은 직무 분석은 뭐라고 써요? 해당 직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다 했는데 직무 분석 인력 확보는 아니 우리 회사에 홍보부에 몇 명이 필요하고 영업부에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생산부에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로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쭉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잘 살아보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력을 갖다 교육시켜야 되죠. 사람을 교육시켜야 돼요. 누구나 똑같이 교육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력을 평가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 주는 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보상은 요거는 좀 인력 보상은 해당 직무, 각 직무의 가치, 누구 돈을 얼마나 줄 건, 누구를 얼마 줄 건데요. 누구를 어떤 직급을 줄 건데요.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 가치를 평가해서 인력 보상을 하겠죠. 무엇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런데 콕 집어서 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걸 콕 집어서 뭐라 한다? 이렇게 콕 집는 건 기출문제 잘 나왔다는 거죠. 콕 집는 건. 자,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 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인력 유지는 안전상의 유지예요. 우리가 정보론에서 보면 이제 어떤 위험적인 거, 기계적 위험, 뭐 방사선 위험, 기계, 전기, 반사선, 화재, 폭발인가요? 이런 위험 있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상의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직무 분석인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평가 및 개발하고, 인력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인력 유지할 때 직무 분석을 활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활용하는데, 마지막에
인력 방출,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어요.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파트가 없어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낼 것이냐. 아니다. 이 사람들이 직무순환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를 내보낼까?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직무분석의 목적은 한 단어로 인사관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면서 내보낼 때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분석은 여기 제가 제일 번째 관찰법, 뭐 결정자 사건기법 이렇게 중구난방 쭉 써놨는데요. 일단은 직무분석은 크게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직무분석 방법은 크게는 최초 분석법, 최초 분석법, 그 다음에 비교 확인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입헌법.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직무분석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면접법, 관찰법, 질문지법, 결정자 사건기법, 작업일지기록법 뭐 많이 있어요. 비교확인법, 대입헌법.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최초 분석법이라는 것은 비교 확인법과 대입헌법을 제하면 다 뭐다? 최초 분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면접법, 또 어떤 질문지법, 관찰법, 또 시험에 정말 직무분석 방법으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직무분석으로 방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사건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 그 다음에 작업일지법 뭐 등등.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만 빼면 비교확인법과 대입헌법만 빼면은 다 최초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부터 얘기를 할게요. 교안에 있는 거 관찰법. 자, 직무분석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직무분석 전문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직무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관찰법은 직무분석 전문가가 종업원의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해당 직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것이 직무분석 관찰법이 되겠지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몇 월 며칠 0시 몇 분 관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관찰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건 우리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제대로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종업원이 관찰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관찰법을 통해서 하면 종업원의 실제 일뿐만이 아니라 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관찰한다라는 건 뭐예요? 관찰자의 눈이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찰자의 눈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관찰법입니다. 또 하나, 관찰을 한다는 건 우리 행동주의 방식대로 외연적인 행동만 보인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외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작업은 관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찰법에 적당한 것은 단순 생산직. 시간도 긴 것은 힘들어요. 단순 생산직. 근데 생산직도 시간이 길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비디오 녹화법으로 해서 그걸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 사건 기법, critical incident method 하면은 결정적인 사건, 중요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중요 사건이란 뭐냐? 종업원이 잘했더니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면 잘못했던 일, 벌받을 만한 일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직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는 얻기가 힘든 것이 결정적 사건 기록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일지 기록법은 뭐냐? 관찰하자니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업 수행자가 매일매일 직무 분석
자한테 부탁을 받고 그날 일지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인 정보는 굉장히 그 직무에 관한 신뢰도가 높은 직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작업일지 메모사항을 가지고 해당 직무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러니까 엔지니어, 과학자, 고급 관리자가 수행하는 비교적 관찰하기 어려운 거. 고급 과학자 하는 뭐 사이언틱한 거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뭐 할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관찰해도 그 행동은 알지만 도대체 왜 그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일지를 기록해 주시와요. 이러면 거기서 이제 기록해 주는 거. 하루만 갖고 아니 체계적으로 정보가 모이면은 굉장히 그 직무에 관한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 얘기 안 했네. 면접법 한번 얘기를 하면요. 직무분석 면접법이 있어요. 면접법은 직무분석 전문가가 종업원과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은 1대1 면접일 수도 있고요. 그룹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일 수도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무분석 전문가 종업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직무분석 면접법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면접법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직무 분석에서 작업자와의 그 직무 내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도 면접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질문지법 말씀드릴게요. 직무분석 질문지법은 굉장히 경제적이겠죠. 왜 그럴까요? 직무분석 전문가 종업원한테 요즘에 매체가 시공간을 제약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직무분석 질문지법이죠. 굉장히 어떻다? 경제적이에요. 효율성이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업자가 돼서 직무분석 전문가한테 직무에 관해서 설문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열심히 꼼꼼하게 응답하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응답의 신뢰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대충 그가 이거 대충 체킹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찰법 주변 사건 기록부, 작업일지 기록부 다 했네요. 자, 비교 확인법 보겠습니다. Verification Method. 자, 최초 분석법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당 직무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직접 작업 현장을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최초 분석법이고요. 비교 확인법은 뭐냐? 이미 역사가 오래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직무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직무 분석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고 나서 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어떻게 해요? 역사가 오래됐으니 이미 해당 직무에 관해서 분석해 놓은 사람이 많으니 다른 사람이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비교하기법 어떤 직업사전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직업사전에는 그 직무에 관해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 자, 비교확인법 보겠습니다. 비교확인법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작업이 다양하고 직무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단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합하다? 비교확인법. 자, 이 방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단 직무분석 양식, 직무분석자 초안 작성한 다음에 현장의 실제 여부, 그 면담이나 관찰의 최초 분석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교하기법은 이미 자료가 오래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자료 주로 무엇 갖고 한다? 직업 사정을 통해서 비교한다. 자, 그 다음에 대입헌법을 보면요. 직무분석은 직무분석 전문가가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그래서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법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한 것이 대입헌법입니다. 대입헌법인데요. 이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대입헌위원회에서 직무분석을 합니다. 그럼 대입헌위원회는 누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골고루 다 섞인 거죠. 회사에 뭐 이렇게 골고루 대표님도 들어갈 수도 있죠. 나름 이제 여러 골고루 있어서 부장님, 과장님, 뭐 말단 종업부터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워크샵 하듯이. 그래서 여기 반드시 누가 끼냐? 직무부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대입컴 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대입컴 위원회에서 몇 시간이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모여서 그 해당 직무에 관한 의견들을 도출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 대입컴 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무 분석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입컴법은 다 같이 모여서 그 직무에 관한 표딱지에 써놓고 붙여내듯이 의견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때요? 조금 걸리죠.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 또 어떤 장점이 있냐? 대입컴은 아주 신속성이 있다. 신속성의 장점. 신속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 장점이에요. 대입컴법에.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른 직무 분석은 이 직업, 이 직무는 일주일에 한 번 뭘 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 무슨 교육을 받아요.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업원들이 아니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귀찮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입컴법은 분석을 누가 했어요? 같이 했단 말이에요. 종업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사측에서 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다? 주인의식이 있어 효과가 좋은 것이 대입컴법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의 단계는 무엇부터 분석하느냐? 우리가 이제 직무 분석할 때 그 용어적인 정로 보면은 가장 상위 용어가 진로가 되게 진로. 진로가 있고 직업이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작업 전에 직무가 있고요. 작업 태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작업들이 모여서 직무군을 이루죠. 직무들이 모여서 직업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못해. 어떤 직업이냐부터 그 다음에 어떤 직무냐, 어떤 직업이냐, 어떤 직무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순서로 직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의 단계는 직업을 먼저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작업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무 분석한 결과물은 두 가지 결과물로 산출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 기술서요. 또 다른 하나는 직무 명세서입니다. 직무 기술서는 무엇 중심? 과업 중심, 과제 중심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과업. 자, 직무 명세서는 사람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과업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이냐. 직무 기술서에는 해당 직무의 내용이라든가 직무 활동과 절차라든가 작업 조건,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고용 조건들이 여기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 이 과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요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명세서가 더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에서 직무 명세서를 유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무 기술서는 무엇 중심? 과업 중심, 과제 중심,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직무 분석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 자, 직무 기술서 job description하고 직무 명세서 job specification 있죠? 직무 기술서 다시 보시면 직무 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 기술한 문서. 자, 과업 특성, 과제 특성에 대해 진술한 것. 직무 명세서는 자, 직무 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누구의 특성? 종업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식 등 종업원 특성을 기술하게 되니까 사람 중심으로 기술했냐, 과업, 과제 중심으로 기술했냐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보면요. 동기 이론이 나왔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 동기 이론, 동기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뭐냐? 우리가 모티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원동력? 동기는 뭐예요?
직업 상담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것. 이런 것이 동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 이제 이거는 동기 이론은 다양한 동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학과 접목하는 동기 이론이 많이 있는데, 동기 이론. 자, 일단 부름에 누구의 뭐뭐뭐 이게 또 중요해요. 그게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니까 부름의 기대 이론 혹은 기대 유인가 이론 혹은 기대 가치 이론. 부름은 얘기하기를 기대가 있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형이 있죠. 종업원이 어떠한 과거의 그 경험에 의해서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 있죠? 자, 노력을 해요. 그 모형을 보시면 부름의 기대가치 모형, 뭐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성과를 생각하고 노력하죠. 그 성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성과에 대한 무엇이 있다? 성과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데 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는 기대 유인가. 이것이 부름의 기대가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어떤 기대 때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강화 이론은요. 가장 오래된 동기 이론이에요. 우리가 스키너의 강화 이론. 스키너 행동주의 심리학자 강화 이론,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강화는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잘했어, 참 잘했어 하고 어떤 보상을 주거나 참 잘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강화죠.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은 원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극 반응 보상이다. 유기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네, 어떠한 보상을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합되는 걸로 보는 것이 강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기 이론이 강화 이론이 있고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도 뭐라고 그랬죠? 동기 이론이라고 그랬죠? 욕구 위계론. 그 다음에 제목만 쓰면 엘더퍼라는 학자의 엘더퍼의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을 이제 3등분하는 다시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 5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존재, relation, 관계, exist, relation, growth, 성장의 욕구로 분류한 엘더퍼의 ER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형평성 이론은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 자기랑 유사한 자격증을 갖고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느냐. 나는 100원 받고 일하는데 불만 없었어요? 친구 가서 보니까 120원 받아요? 그럼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월급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우받느냐를 지각하는 순간 동기가 으쌰으쌰 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는 것. 반대일 수도 있죠. 난 100원 받고 일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친구 가서 보니까 80원 받고 일해요. 나랑 비슷한 일. 와, 신난다. 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아담스 형평성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종업원한테 어떠한 그 일에 대한 만족 이론을 주는 거. 동기 위생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기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키스트라 데이비스 이론이에요. 이거는 동기 이론이 아니라 직업 적응 이론이 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한 가지 이론뿐이 우리가 안 배웁니다. 로키스트라 데이비스 이론.
로키스타 데이비스는 무슨 이론이다?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의 특성 요인 이론, 그러니까 직업 적응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이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보면 특성 요인 이론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어떤 욕구, 능력을 환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지어서 직무 만족, 직무 유지,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인데요. 여기는 이제 간략한 그 교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써놨어요. 로키스타 데이비스에서 직업 성격 측면, 예전에는 이제 직업 성격 측면만이 시험에 잘 나왔죠. 직업 성격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직업 적응 방식이 있습니다. 직업 성격 측면은 민첩성, 역량, 세 번째 리듬, 네 번째 지구력. 이것이 직업 성격 측면이고요. 직업 적응 방식에는 첫 번째 융통성, 네 가지 차원을 봅니다. 융통성, 그 다음에 끈기, 융통성, 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성, 네 번째 반응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 것이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입니다.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민첩성, 속도를 유기하는 속도. 평균 활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정확성보다 속도, 빨리 하느냐, 속도를 보는 것이고요. 역량은 활동 수준, 어떤 수준이냐, 파워.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활동 수준 기간을 보는 거예요. 직업 성격 측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리드미컬한 것이 활동에 대한 단일성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을 보는 거고요. 직업 적응 방식은 뭐냐면은 융통성, 개인 환경이 있고 직업에서 개인과 환경, 직업 환경이죠. 한 단계. 개인과 직업 환경과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죠. 맞지 않아도 부조화가 있어도 어떻게 참아내는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융통성, 그래야 잘 적응한다라는 거죠. 끈기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성은 뭐냐면 환경을 내 방식대로, 어떤 작업 환경을 나에게 내 방식으로 맞추는 거. 그러면 반응성은 뭐냐? 우리가 잘 적응하려면 환경 일을 내한테 맞추니 내가 너한테 반응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반응성은 내 그 직업 성격 변화, 내 성격을 변화시켜서 직업 성격을 변화시켜서 환경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을 얘기하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성격과 나의 개인적인 환경과 직업 환경이 맞지 않아도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끈기는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는가, 그 다음에 적극성, 환경을 내 방식에 맞추는가, 아니면은 반응성, 내가 직업 성격의 변화를 환경에 반응해주는 정도. 이것이 이제 로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는 여기에 쓴 거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항상 2문제 정도씩 나오는데요. 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는 일단 스트레스가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렇게 너무 저기 양자택일로 물어보는 게 이중 질문은 결코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높은 건 좋지 않아요. 낮으면 그것도 좋지 않아요. 어디에 안 좋냐? 지금 첫 번째 역유형 가설. 역유형 가설은 그래프상의 2차 함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수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있고 어떤 건강과 어떤 성취, 수행 정도, 건강이라든가 수행 정도, 수행력 볼 때 스트레스가 적을 때, 그 다음에 높을 때, 수행을 잘못할 때와 높을 때 이렇게 역유형 가설은 2차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1차 함수는 직선이 있죠. 2차 함수는 포물선이 있죠. 이런 거. 역유형 가설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떤 수행도 낮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수행도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 수준이 적절할 때 수행은 최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유형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준이 적절할 때 우리의 건강도 그 다음에 어떤 작업에 대한 수행, 공부도 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역유형 가설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중요한 걸 또 빼먹었군요. 자, General Adaptation Syndrome. 일반 적응 증후. 일반 적응 증후 단계. 자, 일반 적응 증후 단계가 중요한데요. 일반 적응 증후는 스트레스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쉘리입니다. 한스 쉘리가 연구할 때 병원의 환자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환자 같더라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 처음에 스트레스 상황이 냈으면 스트레스다 어떻게 경고 반응기, 경고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저항기, 그 다음 세 번째 저항을 하다 안 되면은 소진기, 탈진기. 이것이 일반 적응 증후 단계입니다. 지금 경고기, 경고 반응기.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물리치라고 총 방어력을 동원하는 단계. 근데 저항기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저항기를 잡아줘요. 그러나 이제 저항기에 넘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어떠다? 소진, 탈진한다는 거.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A형 행동 유형은 뭐냐? 스트레스 받는 사람,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 늘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학문적 성취는 잘하는데 이 사람 자체 어떻게 늘 피곤해요. 아이들하고의 그 게임 같은 거에 지면은 다시 해.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으로 다시 해가 아니라 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열심히는 하죠. 근데 항상 쫓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늘 경쟁적이고 성취욕으로 가득 차니까는 어떤 일은 잘해요 못해. 인정은 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은 받아요. 일은 잘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굉장히 힘들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 그것이 A형 성격 유형, A형 행동 유형입니다. 그가 반대되는 사람이 B형 행동 유형, 혈액형 아닙니다. 그냥 행동 유형,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경쟁적이고 피곤하게 사는 사람을 A형 행동 유형이라 명명한 것 뿐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B형 행동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검사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제 소재가 있습니다. 통제 소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가 귀인하느냐 보는 것이 통제 소재. 로터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개념인데, 통제는 내적 통제자, 내 통제자가 있고 외적 통제자, 외 통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문제에 대한 답을 원인을 어디다 귀인하느냐. 내 통제자는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떤 시험에 실패했거나 뭐가 잘못된 상황을 나로 귀인을 하느냐, 나 한쪽으로 원인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외적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 통제자냐, 내적 통제자, 외 통제자, 외적 통제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터가 내 통제자 하는 사람들과 외 통제자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외적 통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외 통제하는 것보다 내적 통제하는 것이 덜 받는다는 거죠. 그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외적 통제한다, 외적 요인들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외 통제자, 내 통제자, 스트레스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자루스의 인지평가. 라자루스라는 학자가 스트레스 상황 인지평가를 하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차 평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다 찝어드리는 거는 기출과 다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직업상담의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1차 평가, 2차 평가, 그럼 세 번째가 무슨 평가? 3차 평가가 아니라 재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이 스트레스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이 1차 평가입니다. 1차 평가에서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했다. 삐요삐요삐요 문제가 발생했다. 자, 어떤 문제를 할까요? 야, 내일 쪽지 시험 본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2차 평가 뭐냐? 내가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대처할 능력. 시어머니가 온다. 문제가 발생했다. 어떡하지? 뭐 집에 있는 거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다면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2차 평가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평가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면 나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가하느냐, 생각하느냐를 보는 것이 라자루스의 인지평가입니다.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항에서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 보면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과제 특성, 그 다음에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그 다음에 산업의 조직 문화와 풍토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역할 갈등이란 뭐냐? 역할 갈등에 대한 것만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일을 할 때 느끼는 거죠.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역할 전달자, 부장님의 기대와 역할 수행자, 나의 기대가 맞지 않는 것이 역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전달자의 기대와 역할 수행자의 기대가 충돌하는 것이 역할 갈등이에요. 시어머니의 기대와 며느리의 역할이 충돌하는 것. 며느리가 생각하는 이 시집에서의 역할과 시어머니 기대한 역할이 충돌할 때 느끼는 것이 역할 갈등인데, 역할 갈등을 보이냐면 이제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볼게요. 개인 간 역할 갈등이 있고 개인 내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 역할 갈등은 역할이 두 개 이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무 수행할 때 직무 수행,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느끼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할 전달자의 기대와 수행자의 기대가 충돌할 때 느끼는 건데, 지금 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이 있고 직무 외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무엇이다? 개인 간 역할 갈등. 역할이 두 개 이상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남아서 아니에요. 회사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는데 집에 빨리빨리 가서 늦둥이도 봐야 돼요. 스트레스 되겠죠? 이런 것이 뭐예요? 개인 간 역할 갈등이에요. 그럼 개인 내 역할 갈등 뭐냐?
가는 역할이 두 개 이상이 충돌하는 거라고 했어요. 개인의 역할 같은 나의 신념과 직무 수행에서 해야 될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뭐다? 개인의 역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절대로 네버 룸사롱 같은 데가 접대하는 게 내 신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선 그 오다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A 회사의 그 사장은 꼭 술을 한 잔 마시고 접대를 받아야지만 뭘 한다네? 도장을 찍는다네? 자, 내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버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신념을 지켜야 될 것이냐? 그것이 개인 내 역할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 갈등까지.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는데 스트레스는 이렇게 6가지 정도 하시면 여기서 거의 2문제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 과정 중에서 직업 심리에 관한 핵심적인 요인들 아주 짧은 시간에 쭉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교환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 많은 설명을 주진 않았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은 효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